오늘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1년.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맞아요. 그때 계속 보도가 푸틴 침공 임박, 외교관들 잇따라 탈출, 막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전해드리고 막 그러려던 차에 급기야 탁 침공했을 때 다들 그 받았던 충격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이제 다 철수했다. 그렇죠. 긴장이 완화된다. 뻥카를 좀 날렸어요. 네, 그래서 막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뒤로 가고 있는 사진을 했는데 사실 좌우 반전 시키면 앞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침공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연막 작전이라는 게 바로 드러났는데 그쵸. 바로 1년 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리포트 저희가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러시아 현지 시각 오늘 새벽 5시 50분 푸틴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 선포.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든 러시아를 막으려 한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Кто бы ни пытался помешать нам,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하지만 푸틴의 선언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동부 내륙 하르키우와 드니프로, 서남부 이바노프 란킵스크에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That's a missile! That's a missile! 서방국 대사관 직원들이 대피한 폴란드 국경 도시 르비브 인근 지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했고 남부 해안 도시 마리우폴과 베르단스크, 오데사에는 러시아군이 상륙했습니다. 북쪽의 벨라루스 국경과 남쪽의 크림반도 국경에선 장갑차와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무기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 시설만을 공격 중이라며 민간인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공습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최소 8명 이상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딱 그 수치는 뭐냐면 최소 8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까지 양국 군인 합계 사망자가 20만으로 추산이 됩니다. 좀 어마어마한 정말. 네, 게다가 훨씬 많을 테지만 아직 공식 집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만 7,000명이 넘고. 그렇죠. 전문가들이 앞으로 1, 2년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도대체 우크라이나를 왜 쳤는가? 그 당시 그때를 좀 복귀해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 지도잖아요. 큽니다. 커. 그렇죠? 일단 너무 커. 근데 러시아가 혹시 해외 식민지 건설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러시아가 해외 식민지? 예전에 소련일 때 그 동부 국가 연합인가요? 아니, 바다 건너. 바다 건너? 그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바다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부동항이 없잖아. 바다는 여긴 다 얼어 있는 바다고요. 그치. 여기도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녹아 있어요. 여긴 겨울엔 다 땡땡 얼어.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여기잖아요. 예. 그러면 바다가 없어. 얘네는 영국이 세계 식민지 건설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대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네이벌 파워, 해양의 힘을 가지니까 온 대방대 다 싸돌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다가 없어. 없는데 어디 딱 하나 있습니까, 바다가? 있죠? 저기 무슨 호수 같은 바다가 하나 블랙시? 있습니다. 블랙시. 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배를 해도 항상 내륙 팽창을 주로 하는 거죠. 갈 데가 없어. 배 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일로 내려오면. 인도가 바다, 인도양이 있잖아. 그치.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점령하고 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니까 여기가 이게 인도잖아요. 여기 누가 있었어 원래? 영국이 있잖아. 그 영국이 볼 때 어때? 어딜 내려와? 이렇게. 자식이 여기 우리 바다인데? 이러면서 그때 러시아랑 서로 막 기싸움을 100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다가 심지어 러시아가 아프간을 칩니다. 내려와. 그리고 영국이 그래서 어딜 먹냐? 거문도를 점령해요. 그게 1885년 거문도 사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의 이 해양 진출, 이 힘과 유럽의 그걸 틀어막는 힘은 굉장히 역사가 깊다.
그러다가 우리도 유탄이 튀깁니다. 그때 우리가 친러파가 득세하니까 영국이 볼 때는 야, 너 러시아에 붙어? 니들도 적이야. 이러면서 이제 거문도 점령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러일 전쟁까지 갔던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도 있었는데 그 러시아가 이제 바다가 어디 남았어 이제 여기라고 있잖아요. 여기 확대해 볼게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 바다가. 여기를 통해서 요 구멍으로 나가야지 이제 지중해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이 또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중에서도 크림반도. 여기에 바로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과거 구소련이거든요. 네. 구소련이 저 끝에 무슨 공화국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공화국 위에. 우크라이나 공화국. 이게 다 자기가 먹었던 땅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는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또 역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소련을 쳐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뒤에 이렇게 밀고 들어와. 러시아로. 왜냐하면 그 전에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치기 전에 소련이랑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 입장에서도 얘가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좀 든든하게 정리가 돼야 유럽을 먹으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찾아가 독일이. 그래서 어이 저기 우리 저 폴란드 한 대 때릴 거거든. 니들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우리 건드리지 마. 소련이 뭐라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뭐 하든 말든 이랬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죠. 그러면서 그걸 깨버리고 침공을 합니다. 문제는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때 어땠냐? 그때 이제 스탈린이 그 농업 정책을 잘못 펴면서 아사자가 300만 명이 나옵니다. 네.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볼 때는 소련군이 어떻겠어요? 나쁜. 아니 밉지. 자기를 굶기고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 러시아를 치니까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독일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독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을 좋아했겠죠? 해방군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굶기는 지금 소련 정권보다는 나치를 오히려 편을 든 거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어떤 땅? 그 비옥한 밀 생산지. 여기는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줄이면 빵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 농사 짓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여기는 산지가 평야 없습니다. 평야라는 얘기 뭐냐면 탱크가 쭉쭉 간다는. 그냥 통과야.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먹힌다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 어때요? 바로 직격이야. 자기네 러시아로 바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나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좀 그래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색깔을 보시면 네. 지난 거일수록 이제 초기 나토고 점점 나토 회원국이 확대가 되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네요. 네. 나토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냉전 시기 때는 독일 몇 나라들이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아직은 안 넘어갔어.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에스피레이션. 이제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입하려고 막 가입 신청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먹히면 이제 러시아는 어떤 생각 나겠어? 저 독일 놈은 자식들이 말이야. 2차 대전 때도 우리 뒤통수 갈기더니 이번에 또 똑같이 나오네? 나토 더 확장 안 한다고 그래서 허락해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까지 와? 여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슨 바다? 여기 크림반도잖아. 흑해 바다. 우리 몇 안 돼. 여기는 해군 함대도 있는데 여기까지 온다고? 근데 여기다 또 빵국인데? 이러니까 전쟁 한 달 전에 바로 이게 폭로가 됩니다. 야, 뒤에 좋긴 좋다. 푸틴의 궁전이 까져요. 그래서 이 나발리라고 하는 러시아 야당 인사가 건설 비용만 1조 2천억. 그러니까 이거 무슨 거의 국책 사업이야.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 침공입니다. 그게 바로 딱 1년 전이에요. 푸틴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막무가내로 지금 막 가니까 이제 여론이 국제 여론도 이제 돌아서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약하니까. 네. 근데 금방 안 끝나. 지금 막 각 나토 군들도 막 무기 지원하고 이러면서 버틴 겁니다. 젤렌스키가. 그러면서 결상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요. 탈환을 해요. 탈환을 하면서 헤르손까지 탈환하고 푸틴이 밀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푸틴이 어떻게 됩니까? 동원령.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동원령까지 발령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경제적인 영향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럽이 사실 천연가스에
어떤 밀 곡창지대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네.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서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은 푸틴이 잠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게 여기를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벨라루스는 자기네 진영이라고 보고 폴란드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이 확실히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근데 전쟁이 여기서 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당장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작년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작년에 네. 작년 여름에 거의 정점을 찍으면서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이렇게 많이 안 오를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FOMC조차도. 네. 네. 근데 어떻게 좀 바뀌었던 겁니까? 이거 이후에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잘못 착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운하도 한번 막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뚫으면 뚫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이 다시 싸지겠구나. 그럼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서 다시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연착륙할 거다라는 이제 예상이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이 공급망도 함께 붕괴가 되고 에너지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저는 간담이 서늘한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키이우를 걷고 있을 때 약 20분 거리에서 미그 전투기가 이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 3차 대전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신냉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우리도 사실 완전히 무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해서 그 월드 스탠드라고 한 거는 그 사이에 그렇죠. 서방 국가도 있지만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로스가 작년에 사실 이런 예언을 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침공 그냥 간단한 침공이 아니다. 이거 3차 대전 시작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차 대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3차 대전 아무도 알 수 없죠. 개인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시작인데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극단의 시대, 그렇죠. 홉스봄의 어떤 장면을 따르면 이제 극단의 시대하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지킬 것도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믿고 싶어요. 현대 사회가 그래도 조금 좀 예전의 역사에서 좀 배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3차 대전은 핵버튼 누르는 순간 자기도 가는 걸 이제 알기 그렇죠. 때문에 쉽게 그런 선택을 하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초강대국의 존재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신냉전으로 세계가 양편으로 갈라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거기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렇죠. 거기서 막 서로 으렁거리며 싸우는데 우린 중립하긴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현명한 외교가 좀 필요한 거고, 지금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한국과 미국이 어떤 비밀 합의를 해서 포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맞습니다. 10만 발 정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1950년대 한국 전쟁의 양상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쪽이 패퇴해서 그냥 끝나는 전쟁은 이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왜냐? 러시아 뒤에 북한하고 중국이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자. 내가 졌어. 할 리는 없겠죠, 할 리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어중간한 선에서 종전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휴전이 될 거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할 거고 거기에서 비슷한 우리가 한국 전쟁 때 겪었던 그런 분단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렇죠.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안다. 4차 세계대전은 나무와 돌만 가지고 싸울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3차 대전은 이제 핵전쟁일 수밖에 없고 그게 가져올 상처가 너무 클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내일 뭐 기념할 일은 아닌데요. 좀 빨리 끝나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에 미치는 뭐 배경과 또 향후 전망까지 간단히 좀 정리해 봤고요.